서울 중심부인 용산 한복판에 TNT 15톤의 북한 핵 미사일이 투하된다며. 우와, 저 불기둥이야 그냥. 반경 4.5km 내의 광화문 채널A 건물부터 63빌딩, 서울역 등 주요 거점 건물 역시 무너지는. 이로 인한 1차 예상 사망자는 약 40만 명, 2차 방사능 피해까지 총 125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까? 이후에 40년 만에 이번에 바로 그 경기경보가 이제 발령이 됐던 건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오보로 인한 해프닝이었으니까 이제 뭐 가슴을 쓸어내고 있습니다만 이 북한의 도발 마냥 무시할 수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이번 그 북한 도발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천리마일형 발사체에 사용된 부품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이제 군사 위성을 실험을 했는데 그것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 이면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연습도 같이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방귀가 잦으면 뭐 똥 나온다. 아, 명언이죠. 아, 명언이죠. 그런 뭐 옛말이 있잖아요. 명언이죠. 그것처럼 진짜 미사일을 이렇게 자주 쏟아보면 이러다가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사실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북한이 다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15년, 16년까지 개인적으로 북한 핵무기 개발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나라와 체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 억제력 수단입니다. 하지만 지금 ICBM 개발, 전술 핵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은 미국에 전례 없는 그 공갈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억제력 수단보다 공갈 수단입니다. 두 번째는 전술 핵입니다. 전술 핵은 이것은 무엇일까? 그 힘이 약한 핵무기이다. 기술적으로 아주 어렵다. 역설적으로 힘이 약한 핵무기 만들기는 힘이 많은 핵무기 만들기보다 훨씬 어렵고 비싸요. 북한이 전술 핵 있게 된다면 이것은 무엇일까? 원천을 잡고 있는 사람과 어떤 장난감 그 물천을 잡고 싸우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핵 보유 이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거의 뭐 미사일에 미친 사람인 듯 계속 미사일을 쏴댑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때는 미사일 발사가 8차례, 아버지 김정일 때는 28차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2022년 기준으로 집권 후 11년간 총 147차례나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의 총합의 80% 이상을 김정은 시대 때 다 쏜 거죠. 마치 여름 바닷가 가면 연인들이 폭죽 쏘듯이 쏘지 말라고 해도 꼭 쏘잖아요. 거의 폭죽놀이 수준처럼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 이거 나이도 어린데 왜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내 돈 내만 모르십니까? 응? 내 돈 주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쓴데 뭔 상관입니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다 큰 뜻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게 우리 리만갑 동물들이라 해도 이 김정은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관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야. 진짜 진심이구나. 진짜 하나하나에 막 하다 보니까 잘 만들고 있어요. 디자인도 점점 바뀌고 있어요.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초대형. 드라마던데? 초대형. 드라마던데? 대물급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CBM입니다. 이야, 세상에. 드라마를 찍어, 드라마를. 뮤직비디오 찍었어? 이게 신형이죠, 신형. 대박이다. 김정일 시대 때는 일단 핵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실험은 해야 되거든요. 핵실험을 국제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성사시켜내는 데까지가 김정일의 과제였다고 봐요. 그건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핵을 만들었어. 근데 터트리면 나만 죽잖아. 핵심적인 게 이제 상대방한테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다음 단계는 바로 운반체거든요. 그게 이제 미사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핵도 이게 전략핵이면은 궁극적 무기거든. 내가 쓰면 저 상대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쏘는 순간 나도 죽는다는 각오로 쓸 수밖에 없는 게 전략핵인데 네. 전술핵은 다르거든요. 전술핵은 그 피해 범위가 아주 국지적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술핵이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핵탄두를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김정은 시대 때 하는 실험들은 되게 그 핵탄두 소형화 거기에 이제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품종 소량화. 그래야 이게 멀리도 이제 보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개발한 핵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실행하는 단계가 김정은 단계고 최근에 이제 정찰 위성했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핵을 사용할 것 같은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때리겠다. 네네네. 라는 그런 눈을 갖다 제공해 주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도화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나는 미국 본토를 칠 거다. 그래가지고 LA를 넘어서 뉴욕, 워싱턴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발전을 시키는 건데 굉장히 진심이에요. 정말 어떤 장난감을 줘도 김정은만큼 저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미사일은 정말 진심이고 내가 이 미사일을 만들어서 핵을 갖다 터뜨리면 남조선 해방쯤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에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이 ICBM 얘기하고 있는데요. ICBM이 인터컨티넨탈 벌리스틱 미사일이라고 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이거를 개발했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를 목표로 한 건 아니에요. 이게 아시다시피 대기권 바깥으로 한번 나갔다가 우주로 나갔다가 들어와요. 포무선을. 그래서 북한에서 ICBM을 쏘면은 기술상 우리나라에 못 와요, 이게요. 거리가 너무 짧죠. 거리가 너무 짧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한이 ICBM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약간 수소방관했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유엔 제재나 지키십시오 했는데 최근에 그 미군 고위 당직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을 했고 만약 발사 시에는 뉴욕까지 도달을 한다. 이거는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봤어요. 뭐냐. 북한이 전술핵을 전략핵이 아니라 조그만 전술핵을 일단 수도권에 터뜨려 우리나라 빵. 그런 다음에 ICBM을 뉴욕으로 겨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하겠죠. 그때 이제 북한이 경고를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미국이 개입하면은 지금 우리 ICBM 뉴욕 겨냥하고 있다. 쏠 거다. 그러니까 개입하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봐봐요. 고민에 빠질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파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ICBM은 지금 뉴욕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이나 LA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원해 줄까? 못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어찌됐거나 ICBM을 개발하면 우리에게는 최악의 재앙의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러다가 진짜 핵을 쏘게 되면 사실 상상만 해도 좀 무섭긴 한데 아니 이게 만약에 핵미사일을 쏘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했을 때 어떤 실제 피해가 있을지 2004년에 공개된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에 한반도 핵전쟁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영상으로 재현해 봤는데 정말 무섭거든요. 함께 보시죠. 우와.
서울 중심부인 용산 한복판에 TNT 15톤의 북한 핵 미사일이 투하된다면 우와, 저 불기둥이야 그냥. 어머머, 내가 딱 그게 가루가 돼. 폭발 지점으로부터 반경 1.8km 내 건물, 차량, 사람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반경 4.5km 내의 광화문 채널A 건물부터 63빌딩, 서울역 등 주요 거점 건물 역시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진짜 이쁜데? 어머머, 내가 딱 그게 가루가 돼. 이로 인한 1차 예상 사망자는 약 40만 명. 한 번에 한 방으로? 핵폭발 후에는 하늘로 솟구쳤던 수분과 먼지가 방사성 물질과 함께 떨어지며 지상을 오염시킵니다. (1차) 핵폭발에 이어 2차 방사능 피해까지 총 125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 만일 살아남았다 해도 평생을 방사능 후유증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국민들.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 무섭다. 방금 보신 영상이 끔찍하죠? 너무 근데 이 피해 규모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추산된 시뮬레이션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위력이 15킬로톤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서 과시한 핵폭발 위력은 50킬로톤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50킬로톤의 핵을 투하한다면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북조선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아니 우리 남조선 장군 한번 대답을 해보시오. 만약에 이 핵 미사일이 우리 남조선을 향해서 발사가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도 그 다 방법이 있는 거지. 우리도 그 다 방법이 있는 거지. 아 정말요? 정말요? 당황해드리기로 깜짝 놀랐어요. 북한이 이제 핵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총 3단계로 이렇게 대응 치획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킬체인이라 그래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보인다, 명확하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선제 타격이라는 걸 해서 사전에 제거해 버리는 거죠. 되게 중요한 문제. 예. 2단계는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우리가 선제 타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그러면 그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분명히 피해를 입을 테니까 입은 만큼 우리도 대량으로 응징 보복을 하겠다는 거죠. 그 응징 보복을 하는데 주로 제일 먼저 응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 김정은과 그를 따르는 군 수뇌부, 정권 수뇌부. 이 사람들이 현재 있는 곳, 또 여기 떨어뜨리면 어디 갈 만한 곳 다 지금 파악을 해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대량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가 일명 이제 참수 작전이라 그러는 그 작전을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든든하네요. 마음이 편해지네. 핵발사를 사실 그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 미리 알면 가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알 수가 있나요? 근데 저쪽에서 할 거야. 우리가 이제 위성을 많이 쏘아 올려 갖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북한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보고 있으니까 북한이 이제 움직이는데 핵을 쏜다 그래 갖고 바로 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발사대가 지하에 있다. 쏠려 그러면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어디 문이 열린다든지 이런 과정을 보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런 문제거든요. 프리엠티브라는 거거든요. 선제 공격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판단을 누가 내리냐는. 그래서 우리가 때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전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누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방어 있지 않습니까? 방어도 못 막아요, 이거 결국은. 그러니까. 100% 막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미사일을 쏠 때 뭘 쓰냐? 데코이를 같이 쏘거든요. 그러니까 10발을 쏘면 그중에 9개는 가짜고 하나만 진짜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개수를 줄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술핵이다 그래도
이게 쓸 수 있게 해서 만든다 그러는데 푸틴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핵을 써? 썼다라고 하면 그 순간엔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없는 무기가 사실은 핵이에요. 그러니까 푸틴도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맞아요. 못해. 저는 궁금한 게 만일 핵이 터진다면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아파트 근처에 네. 비상시 피할 수 있는 대피소들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경 안 쓰다가 이번에 사이렌 울리는 통에 다시 한번 봤거든요. 우리 아파트에도 지하에 방공 시설이 딱 표시가 돼 있어요. 민방위 표시가 돼 있고 그거를 평소에 알아둬야 돼요. 평소에 알아둬야지 사이렌 울릴 때 어디 가는 걸 때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다수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써본 적이 없는 것 근데 같아요. 이번에 그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거지.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한 건 지하철이고 사실상 북한의 평양 지하철도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고 옛날에 소련의 모스크바 지하철도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기 5호선 타세요. 5호선이 제일 안전해. 깊어요. 왜냐하면 또 지하철에는 뭐가 있냐면 그 자판기도 좀 있고 그 반동면도 있고 그 많은 그다음에 사람을- 화장실도 있고 이러니까 이 두 가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전쟁사 이렇게 보면요. 군인의 숫자보다 민간인이 죽은 숫자가 월등히 많아요. 전쟁에서는 군인보다 민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장은 피할 수 있겠죠. 오늘은 피할 수 있겠지만 투대용이 가능한 전술핵들도 이미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사실은 핵이 터졌다라고 하면 끝났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요. 김정은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김정은 정권의 이런 행동들 자체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어떤 동맹 관계의 어떤 강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럼 북한한테 좋을 일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김정은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네, 지금 중미 대립 때문에 그리고 그 러시아와 미국이 대립 때문에 사실상 동맹 중러북 동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일미 동맹도 있습니다. 3대3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러시아도 중국도 북핵을 전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악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북한은 무엇입니까? 가치가 많은 완충지대입니다. 국제정세적으로는 이제 랑커북 교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그럼 북한 쪽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지난 10년 동안에 집권해서 한 일이 핵무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면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그러면 지난 11년을 없애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어쨌든 핵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자기 체제 유지의 기본적인 필수 가결한 조건이라고 보고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좋죠. 제일 좋지. 왜냐하면 대북 제재가 먹히려면은 사실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동참을 해. 그렇죠. 협조를 해줘야 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건 바라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군이 사실은 두만강, 압록강까지 온 그 상황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핵 갖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핵군주가 워싱턴만 향하는 게 아니라 북경을 향할 수도 있고 모스크바를 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원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는 게 러시아는 지금 재래식 탄약이 부족을 해요. 재래식 무기가 부족한데 그걸 상당 부분 특히 바그너 그룹 쪽으로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불법적으로. 그다음에 또 다른 바로 중국 같은 경우에 뭐냐면 대북 제재를 옛날에 하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상당 부분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라고 하면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과거의 그 국제적인 어떤 도발보다 핵무기 하나가 더 큰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제 깨달았고, 그러니까 포기할 수도 없죠 지금. 포기할 수도 없는 게 옛날에는 포기하겠다 했잖아요. 이제는 그냥 상수 우리는 핵 보유국이야. 니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보유국이야. 니들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다음 그 바탕 위에서 얘기하자. 지금 이런 태도예요 지금. 맞아요. 지금 11년 동안 지금 핵 개발에만 온 힘을 다 쏟아붓고 나머지 정책들은 다 실패로 끝났는데 말하자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에 무엇이 없는 이상은 절대로 핵 개발을 포기할 이유가 지금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쌀없고 핵 있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가장 핵심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이 미사일을 무슨 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쏴대냐 이게 이제 궁금한 자, 거죠. 무슨 돈으로 하는 겁니까?
기존에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마련했고 각종 북한이 무기를 팔고 밀수를 하는 데서 자금을 마련했는데 대북 제재가 세지면서 이게 다 막혔습니다. 마약도 제대로 팔기도 어렵고. 마약도 못 팔고 러시아의 무기를 밀매하다가 백악관에 의해서 걸리기도 했었죠. 지금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보는 이 비용의 주 출처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서 조당하는 범죄 비용으로 범죄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킹? 예, 해킹이죠. 눈에 보이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북한이 치밀하게 더 정교하게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다는 거고 비용까지 마련하는 거는 뭐 일석이조겠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커를 양성한다는 건 뭐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김숙희라는 북한의 해커 그룹을 국제사회가 특정해서 수배를 때리는 것도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국정원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포털 사이트랑 똑같은 위조 사이트를 북한이 만들었어요. 우와. 우리 포털 사이트요? 뭐야, 똑같잖아요. 두 장의 사진인데 이 중에 하나는 북한이 가짜로 만든 사이트인데요. 또 하나는 실제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두 사진 중에 딱 한 가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 있어요? 자, 어떤 건지 맞춰보시죠. 잠깐만 기다려봐. 차이점 있다고요, 이게? 맞춰보세요. 두께.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그 글씨가 다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뭐 모르죠. 여기다가 북한 돼지라고 쳤는데 한쪽이 안 보여. 지금 보고 계신 두 스포츠가 장의 그런 그림 중에서. 아니다. 엔터 스포츠 아니 똑같네. 자, 연합뉴스가 혹시 연합뉴스로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아, 저 위에 있는 주소가 하나가 짧고 기네. 저 위에 있는 주소가 하나가 짧고 기네. 오른쪽이 기네. 어디요? 왼쪽이 짧고. 저 위에 있는 주소가 하나가 짧고 기네. 오른쪽이 기네. 어디요? 왼쪽이 짧고. 정답입니다. 정답. 제일 위에 까만 줄. 저 좀 사이트 꼭대기 보면 주소가 까만 줄 제일 꼭대기. 까만 줄. 아유, 야, 도메인이 다르다. 도메인. 주소. 나는 그때 안 보고 있었어요. 하나는 네이버 포탈.com인데 미치겠다. 이게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만든 네이버 포탈.com을 접속한 사례가 많아요. 클릭으로 들어가니까. 네. 아이콘 클릭이나 뭐 이런. 다 네이버를 칠 때 누가 네이버로 주소를 안 치잖아. 그렇지. 링크나 무언가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것만 잘하면 이게 북한이 만든 가짜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데 저기다 로그인하면 우리 한 명 빼고 지금 다 못 맞췄잖아요. 그러네. 북한이 만든 위장 사이트로 들어갔는데 네이버 포털.com이네? 이거 북한이 만들었구만. 이라고 회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앞에 홈페이지가 뜨면 위에 도메인 안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홈페이지만 보지 누가 도메인을 봐. 이제부터 저것까지 보고 해야 돼. 지금까지는요, 북한이 어느 정도로 했냐면 로그인 페이지만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로그인 창에 실시간으로 아이디 장혁, 어머머 무서워. 비밀번호 여보야 사랑해 이런 개인 정보들만 탈취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실제 포털 사이트까지 똑같이 세상에, 이제 어머. 정교해 놓는 싹다 그냥. 수준에까지 이른 거죠. 장혁 씨가 컴퓨터 천재잖아요. 컴퓨터 천재가 봤을 때 좀 어때요? 상당히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 진화한 거고요. 북한이 그 일반적인 교육을 보면 상용 기술을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제일 못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서비스라든가 이런 디자인 이런 거 엄청 부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갔고 저도 최근에 그런 통신사용 약간 뭐 이런 링크를 받아서 클릭을 했었는데 입력하고 나도 했는데. 네, 아이디도 하고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탈북에서 3년 차까지는 괜찮대요. 뭘 모르기 때문에 겁이 많거든요. 근데 딱 3년 지나면 자신감 붙거든요. 맞아. 앱을 까세요 하면 깔고 이거 나도 이제 할 줄 알아. 그러면서 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슬슬 위험 구간에 들어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신통하게 들어오냐면 저도 이메일 북한에 해킹 당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진짜 딱 3년 차야. 2017년에 이만갑 딱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메일이 왔어요. 제가 통일부 강사인데 통일부 가로 안에 북한 인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너무 놀랍게 내가 클릭을 할 수밖에 없어서 클릭을 했는데 일본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이상한 게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잘 그거 해킹인지 모르고 있는데 해킹이야? 더 놀란 게 바로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난 그게 더 이상할 거야. 아니, 그건 국정원이 깐척 같더라니까. 근데 놀라가지고. 아니, 그럼 미리 얘기를 해주지. 왜 다 내게. 그러니까 넘어갔는데. 예, 이거 사이버 수사대래요. 그래갖고 다 바꾸라고 해서 제가 그때 핸드폰 번호 다 바꾸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 클릭하는 순간에 그 메일 안에 들어가 있던 정보들이 100% 다 갔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 그 메일을 받았는데 지금 이 순간도? 저는 메일을 볼 때 통일부나 국가안보실 올 때 싹 봅니다. 커서를 갖다 대보면 유니코리아 알파 코리아 .kr이 나와야 되는데 네트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네트가 치든가 컴이 치든가 뭔가 나오면 아 이거는 북한이죠. 피싱 메일이다. 아니면 다 해킹이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 볼 때 커서를 갖다 대봐요. 근데 저는 안 열었거든요. 근데 어느 한 교수가 털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지 몰라요. 이게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람.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돼요. 이야. 아는 사람한테 메일이 오잖아요. 근데 첨부 파일이 붙어 있어요. 그럼 꼭 그분한테 전화를 거세요. 먼저. 열기 전에. 하지만 제가 보통 두 달, 석 달 정도 해킹 시도를 단 하지 않은 기간이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예. 하도 많이 당해서. 당연히 그들은 아니 관심이 없는 거야? 전찰국은 내 대해서 관심이 왜 없게 됐을까? 나는 진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기분 나쁘구나. 진짜. 재밌다. 나한테 진짜. 해킹 당할 때 나는 왜 안 당해? 해킹 당하지 않는다면 진짜 왕따야, 기분이 왕따. 나빠집니다. 야, 축구 경기를 얘기하면 축구 경기를 하면 마크를 안 해. 내가 공을 잡았는데 수비수들이 별로 관심 없어. 이런 기분 나쁘지. 따로 말하면 악플이 안 달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웃겨. 사실 고위직이나 아니면 뭐 정치인들도 아니고 그렇지. 진짜 평범한 이런 사람들 끝까지 개인정보까지 탐내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일반인들이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 주변은 다 일반인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타고 하나가 뚫리면 그걸 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5단계만 걸치면 저랑 바이든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런 게 있겠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다 하더라도 예컨대 신상 정보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약탈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일단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첫째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범죄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통로로 이용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2021년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이제 북한 해커들에게 해킹을 당했었단 말이죠. 김숙희가 이제 해킹을 했는데 환자하고 이제 그 직원들 포함해갖고 한두 명도 아니고 3만여 명의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거죠. 그 왜 했겠는가? 아까 논의가 됐듯이 아픈 사람들이 서울대학 병원에 많이 가니까 그런 해킹을 통해서 그 병원에 드나드는 정재계 인사들의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해갖고 그 다음에 활용하기 위해서. 맞네요. 우리나라 서울대병원이라는 데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정치, 뭐 할 거 없이 당하겠다. 왜냐하면 거기 차기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 차기 내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실 왜 국가 원수들 해외 다닐 때 보면은 변기부터 뭐 먹는 식기까지 다 그 처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들키지 않기 위해. 보험 정보만 들어가도 약 탄 거 만약에 찾아내고 하면 어디가 아프다 뭐 이렇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걸려들라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서울대병원 의료 데이터를 훔치려고 들어왔지 않았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평양의 봉화진료소라는 데서 김정은 건강을 보는데 치료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서울대병원 하면 보세요. 이분 어느 정도 아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그 환자들 데이터가 있고 MRI 찍은 거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몇만 명치만 들어가면 서울대병원이 몇 년 동안 축적한 의료 데이터가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무섭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죠. 김정은처럼 살찐 사람이 없거든 북한에. 내 몸에 실험할 수는 없디. 다 확인하고. 사실 근데 이렇게 어떤 해커들처럼 정보의 자유자재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사실은 이제 북한이라는 고립된 사회에서 좀 더 개방적인 사회에 대한 정보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체제의 어떤 선전에 대한 것으로 거짓말 선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진실을 많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이 탈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해커들 중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있을까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들은 막 갇힌 생활을 하고 자유로운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탈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기다 수익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잘해줄 것 같은데. 대부분 아무래도 큰 돈을 만지면 소득도 많이 높긴 하겠지만 이게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그 프로그래밍 경시대 다녔을 때 그때 기분을 설명드린다면 내가 넓은 세상을 봤으니까 이걸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돌아가서 자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돌아가서. 그래서 뭔가 결국엔 돌아가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지금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신문모를 겸비하는 거는 그 고향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 그리고 친구들한테 저 그런 게 좀 해커들 중에 수입 한번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니까 그래도 한 달에 2,000달러 정도는 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뭐 최상위급 엄청난 거니까요. 우리 200만 원이면 백호전이 이제 한 6,800명 정도의 해커를 키워내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정권 올라서면서 김정은의 자금은 다 해커들이 거의 다 갖다 주는 건데 2013년에 김정은이 뭐라 그러냐면 이 해커들을 만능 보검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터넷이 섬 끝에까지 인터넷이 되니까 이건 우리의 먹잇감이다. 모든 것이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아버지 시대처럼 국지 도발을 할 시대가 아니다. 간첩 파견해서 뭐예요? 나무 위에다 부대 이름만 찍으면 인터넷이 간첩이에요. 다 나와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을 안전 가옥인 북한에다가 단동 중국 쪽에다가 앉혀놓고 해킹을 시키는 거죠. 아니 물론 그 김정일 시대에도 해커 부대가 있었겠지만 지금 김정은 시대의 해커 부대가 유독 많고 여기저기 공격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새로운 입학 정시입니다. 이것은 1990년대 생긴 일이었는데 북한에서는 토대가 아주 중요해요. 출신 성분이요. 김정일이 새로운 정책이 무엇일까? 물리학, 수학 등 그 자연화학이면 그 출신 성분에 대한 요구 수준이 많이 내렸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지주집 성자이라고 해도 수학을 예외적으로 잘 알아도 입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술 인재의 수준이 그전에도 괜찮고 보다 또 높아졌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그와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지 않고 인건비는 그리 비싸지 않아요.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매일 돼지고기 돈가스를 먹어도 이것은 그냥 어떻게 사치로운 생활이다. 여기에서 포르쉐 호차를 타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 머리가 좋은 젊은이들에게 돈가스 한 개씩 주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돈가스와 포르쉐의 등가 관계는 인건비가 인건비는 아주 쌉니다. 그러니까 배우도 좋으니까 하겠다는 거지. 물론 우리 보기에는 배우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진짜 잘해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운송한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거를 배워야 돼. 배우가 좋으니까. 왜냐면 지금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나가 있는 해커들이 많은데 배우가 안 좋으면 튀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배우가 좋으니까 최고 상위로. 그렇죠. 왜냐면 그 해커 한 명이 가져오는 돈을 생각했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줄만하다 이렇게 최소 생각합니다. 비용으로 최대역까지. 문제는 뭐냐면 해커들이 김정은이가 이거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너네들이 번 돈의 10%를 주겠다. 건대요. 그러니까 너가 6만 달러를 벌었으면 6천 달러를 넣어준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통 한 10명씩 나가서 집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24시간, 12시간씩 교대로. 그냥 계속 자판기만 두들리면서 사람들 열심히 사는구나.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제발 잠 좀 그만하고 자라고 하는 그냥 잠도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이것만 하는 거. 아니 근데 진짜 이 해커 부대의 임무가 이제 원하는 이 정보를 훔치는 걸로도 이제 모자라서 이제 저 엄청난 액수까지 이렇게 훔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이제 지난 5년간 해킹 부대를 통해 가지고 훔친 암호화폐 얼마요? 액수가 30억 달러. 와, 3조 원이요? 3조 8천억. 약 4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쓰는구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길이 상당 부분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유일하게 남은 외화 획득 원천이 바로 여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 최고라며. 뭐 해킹 안 하는데 다 되네. 왜냐하면 코인 거래소들이 있는데 이 코인 거래소가 상당수 많은 국가들에서 이 정식 은행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 사이트들은 많은 보안에 굉장히 방어문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코인 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은행 같은 역할을 하지만 북한이 손쉽게 해킹할 수 있는 거죠.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하루에만 엄청난 양의 코인이 거래되는데 그 코인이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의 추적이 힘들지 거래되는 코인을 훔쳐만 놓으면 오히려 북한이 훔쳐를 가도 이게 추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북한이
2016년도에 방글라데시 은행을 털어요. 왜 방글라데시 은행일까요? 3세계 나라들일수록 투자를 많이 못해요. 은행 방화복에.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중앙은행을 털어서 거의 1조를 훔쳐갔어요. 2016년도에. 아, 그 어려운 나라에서?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정말 그런 얘기를 한다잖아요. 정말 우리 못 살고 어려운데 왜 우리 거를 와서 훔쳐가느냐. 근데 그게 3세계 나라들이 방화벽이 약하고 거기 보안에 취약하니까 얘네들은 혁명 자금을 못 넣는 전사들 아니에요. 워리어들이에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그냥 쉬운 데 있으면 그게 방글라데시건 가나건 시에라레온을 들어가서 털어오는 거야. 근데 그 이후에 결론이 어떻게 됐냐? 북한이 1조를 털기까지 했는데 이게 오타를 해서 중간에 또 몇백억. 또 카지노에서 돈 세탁하러 갔는데 중국인한테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1조 중에서 북한이 챙긴 게 460억 정도밖에 못 챙겼어요. 완전히 다행이다 그래도. 솔직히 저는 조금 우려스러워요. 이게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고도로 정보기술이 발달되어 있지만 북한 해킹 공격에는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한 영화를 보면 이 해커들이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은 은밀한 사생활을 손쉽게 해킹으로 빼내서 이 사람에게 협박을 해서 이 사람을 테러나 범죄에 악용하는 거죠. 그러면 범죄 집단은 본인의 정체를 숨긴 채 불특정 다수를 조종하는 극단적인 범죄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실제 북한의 해커와 해킹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 우습게 볼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몇 년 전 나온 지가 꽤 된 영화예요. 영화 그 다이아드 4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빌런이 등장하는데 이 빌런이 어떻게 이제 그 공격하기 시작하냐면 해킹이에요. 제일 처음에 공격하는 게 이제 교통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체계가라든지 또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차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산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하고 통신을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하죠. 말하자면 내 통장에 있던 돈이 갑자기 빠져나갔다. 통신이 두절된다. 여기서 이제 2차 공포를 한 뒤에 수도, 전기, 가스, 원자력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에는 사실은 전산망이 마비가 돼버린다라고 하면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 뭔가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 대책이 있지 않나요? 우리도 이제 그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6월에 우리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하고 미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 NSC가 이제 글로벌 이런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위 운영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고위 운영 그룹 SSG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북한 핵 개발하는데 주요 자금원이 되고 있는 불법 가상 자산 탈취하는 것을 차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각종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인증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제로 트러스트라 그러는 정책을 이제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암호 체계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결국은 변하지 않고 또 미사일과 핵은 계속 개발하고 있는 북한 빵빵 쏴대고 있는데 어울리는 곡하나. 자, 도발과 관련된 선곡은 처음이에요. 뭐 경쾌한 리듬이긴 합니다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콜드플레이의 음악 중에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곡이에요. 비발라비다라는 제목은 역설적이죠. 인생 만세라고 하고 있는데 이 노래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어제까지 왕이었던 한 남자가 쫓겨나서 거리에서 청소를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발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정세의 어떤 균형도 있어야 되고 현실 감각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계속되는 핵 개발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이 노래를 좀 반면 교사 삼아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골라봤습니다. 여기 딱 끝나고 여기 청소 다 하고 가. 제 얘기를 준비했군요. 아니 뭐 김정은이 평양 시내에서 청소하는 모습 보는 거 나쁘지 않은데.